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 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재광, 만성질환 전문 의의자 최고의 피 해독 전문가이다. 동국대학교 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원전 의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친의 고혈압 투병을 계기로 고혈압 연구에 오랫동안 매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으로 진료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야만 할 수 있으며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기회도 적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과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공감해줄 말벗은 이제 전화로 SNS로 만난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에 독소는 쌓인다. 혈액의 상태와 직결되는 식습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위해서 각종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식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 소화되기까지는 탄수화물이 2시간에서 3시간,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이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소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써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또한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한다. 밤에 먹는 야식은 몸속 장기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인체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을 더럽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낮은 체온, 즉 저체온이다. 성인의 정상 체온은 귀에서 쟀을 때 35.4도에서 37.7도이다. 이 온도를 유지해야 인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저체온이 혈액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원리는 물이 서서히 끓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물이 차가울 때는 아래 위로 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위아래로 활발하게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순환이 잘 되지만 저체온 상태가 되어 우리 몸에 냉기가 돌면 대사 활동이 억제되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서 혈액과 진액, 노폐물의 정체로 인한 체내 독소가 혈액을 더럽게 한다. 혈액을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은 혈액을 더 탁하고 끈적하게 만든다. 이 트랜스 지방은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해서 플라스틱 지방이라고도 한다.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다. 마가린의 경우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산화되기 쉬운 식물성 기름의 단점을 수소를 첨가함으로써 보완한 데다가 버터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쇼트닝 역시 마가린만큼이나 각광을 받았다. 쇼트닝으로 튀기는 크래커, 머핀, 과자 등 제과류, 가공식품, 음식점의 튀김 요리를 통해 우리는 트랜스 지방의 70%를 섭취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파는 튀김이 바삭한 것은 전문가가 튀겨서가 아니라 쇼트닝으로 튀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 이하 또는 하루 17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작은 버터 7조각, 1인용 피자 1개, 우유 3컵에 들어있는 양이다. 혈액에 독소나 어혈이 많으면 혀의 색이 탁하고 황태, 흑태, 백태가 끼거나 일정 부분이 갈라진다. 혀에 흰색의 백태가 껴있으면 소화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황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과 변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은색의 흑태일 경우에는 항생제 과대화 복용을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설태 자체가 너무 두꺼우면 위험을 의심할 수가 있다. 손발의 저림으로도 혈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손발이 자주 저리면 혈액이 오염됐거나 혈관이 좁아졌거나 저체온이거나 냉증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손발이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 혈관 속의 속소를 의심해 봐야 한다. 얼굴빛이 탁하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경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경우도 혈액 오염과 관련이 깊다. 비염, 잇몸 염증도 마찬가지다. 근육 통증이 있거나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작고 눕고 싶은 경우도 모두 혈액 오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다. 암의 원인은 암 환자 수만큼 다양한데 자연이 인체에게 준 균형과 조화를 벗어나는 모든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혈액 오염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약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라도 만성질환 환자들은 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즉각적인 호전 효과가 있더라도 합성 조제된 약은 인체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서양 의학의 약제학 서적을 보면 약은 독이라는 문구가 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몸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질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천연 유기재료와 천연 유기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훨씬 효과가 높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무기물질로 만들어졌다. 즉, 천연 약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약이며 이를 우리 몸은 독으로 받아들인다.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약물 부작용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일본의 저명한 의학 박사 신야 히로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약은 독이다. 환자가 약물 부작용을 모두 알아버리면 앞으로 절대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약물 부작용을 기록한 첨부 문서를 읽는 환자는 부들부들 떨며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었을 때 그 독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일본의 다무라 교수 역시 노인의 숨겨진 사망 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들 중에서 약을 잔뜩 처방받은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치료용으로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꽤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간과 신장은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관인데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 적혈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있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노인들은 그런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큰 해를 입게 된다. 피 해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혈액에 섞여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청열 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청열 주스는 당근과 사과에 생강과 양파를 첨가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귤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주 재료인 당근과 사과가 청열에 좋은 조합이지만 부재료인 생강과 양파도 큰 역할을 한다. 생강과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혈액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내 노폐물 제거 효과가 탁월해서 심혈관과 내혈관의 흐름을 좋게 한다. 양파나 생강 냄새에 거부감이 있다면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넣어도 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날 것을 믹서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먹기를 추천한다. 청열 주스의 탁월한 효과는 효소 덕분이다. 청열 주스는 생으로 마시는 주스라서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는 생체 활동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배변을 좋게 한다. 채소나 과일을 삶거나 데치면 영양소와 효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만, 청열 주스는 효소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칼도 풍부하다. 청열 주스를 마신 뒤에 간단하게 과일이나 견과류, 요구르트를 먹으면 아침 식사로도 충분하다. 다음은 청열 주스의 레시피입니다. 2인분짜리입니다. 당근 2개, 사과 1개, 귤 1개, 양파 조금, 생강 조금, 그리고 물 한 30ml 정도. 이것들을 믹서기에 넣어서 큰 건더기가 없도록 갈아줍니다.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갈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E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가 바로 당근이다. 특히 당근에 함유된 베타캐로틴과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당근은 그 어떤 식품보다 베타캐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섭취하면 암, 고지혈증,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당근은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사과는 장 해독에 효과가 아주 좋은 식품이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한편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장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촉진한다. 즉 변비와 설사에 효과가 있다. 펙틴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채 먹는 것이 좋다. 귤은 청열 주스의 감초다. 펙틴을 비롯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줘서 설사와 변비에 좋다. 식이섬유는 귤 껍질 안쪽과 과육에 붙어있는 흰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니 과육만 먹지 말고 흰 부분도 같이 먹는 것이 좋다. 흰 부분에는 비타민 P가 풍부해서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압 상승도 억제한다. 양파에는 혈액순환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 양파 속의 케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서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한다. 양파에는 황화합물의 일종인 유아아릴과 알리신이 풍부하다. 양파의 쏘는 맛을 내는 유아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좋고, 알리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에도 좋다. 생강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전이나 어혈, 즉 딱딱하고 끈적한 혈액 덩어리를 분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혈액 응고 방치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생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이다. 생강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당뇨병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혈청 주스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이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는 아침 식사로도 훌륭하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인체가 잠에서 충분히 깨어있지 않을 때 장기들의 사령탑인 뇌를 움직이려면 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당분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근과 사과를 혼합한 주스는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분을 보충해주고 대소변의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좋은 아침 식사가 된다. 소고기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생명 그 자체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필수 영양소이다. 소고기의 지방은 체온 36.5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찌꺼기가 된다. 이렇게 굳은 지방은 죽음의 덩어리라고 불리는 혈전을 만들고 혈전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고기의 지방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함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생강은 소고기의 지방을 분해해서 굳지 않게 하므로 생강을 소고기와 함께 먹거나 소고기를 먹은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이 정화되고 소화력까지 좋아진다. 또 생강만큼이나 소고기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계피이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돼지고기는 체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돼지고기 지방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 즉 융점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위장에서 녹은 뒤에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 아라키돈산, 리놀산 등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를 중화시킴으로써 폐에 쌓인 독성물질을 중화시킨다. 이처럼 돼지고기는 수은, 납 등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해독식품이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삼겹살, 오겹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을 때는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고기와 밥 대신 고기와 채소의 조합이 적합하다. 문제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는 밥이다. 고기와 밥은 서로 상극식품이다. 음식에는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이 있다. 채소와 샐러드는 단순식품이다. 육류, 조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의 단백질 식품과 빵, 국수, 감자, 곡류 등의 탄수화물 식품은 복합식품이다. 복합식품은 단순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같은 음식군에 속하는 단백질 식품과 탄수화물 식품이라도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다르다. 단백질 식품에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고 탄수화물 식품에 필요한 소화액은 알칼리성이다. 산성과 알칼리성이 섞이면 중화가 되어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장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단백질 식품인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밥 대신에 채소와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단백질 식품과 채소 샐러드 혹은 탄수화물 식품과 채소 샐러드식의 조합으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 밭에서 나온 소고기라고 불리는 청국장은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모두 갖춘 탁월한 건강식품이다. 청국장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제이자 피해독제로 작용해서 면역 체계를 지키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청국장은 바실루스균이 콩을 발효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바실루스균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장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정장작용을 한다. 정장작용이란 대장 안에서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청국장의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에는 식품을 통해서만 흡수할 수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청국장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소화 흡수가 용이하고 과다 축적된 지방을 녹인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될 리놀렌산 등의 필수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칼슘, 철,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망간, 칼륨, 셀리늄 등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다시마, 미역, 톳, 김 등 해조류는 영양면에서는 채소와 비슷하지만 영양가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채소보다 훨씬 크다. 해조류에는 단백질의 평균 10% 정도, 지질이 2에서 4% 정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식이섬유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장작용은 물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당분과 발암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해조류에는 나트륨, 칼슘, 칼륨, 철, 망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아이오딘이 많다. 여기서 아이오딘은 요오드를 말합니다. 아이오딘은 갑삼생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신진대사를 높이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배변의 양을 늘리고 특유의 점액 성분으로 수분이 부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갈조류인 다시마, 미역, 톳 등에서 추출하는 알긴산은 혈압을 낮추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해조류는 장 건강은 물론 혈액을 맑게 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중심 체온이 0.5도 상승하면 혈관 내에 일산화 질소가 작용해서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해독이 잘 되고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완화된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저체온 유발 습관을 개선하면 더 수월하게 체온을 높일 수가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저체온을 유발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 먹기. 체내에서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관과 그 비율을 보면 근육이 전체의 22%를 생산하고 간이 20%, 뇌가 18%, 심장의 11% 정도이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그 많은 음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다량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린다.
그러면 열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가야 될 혈액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체내 열 생산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체온도 떨어진다. 그러니 음식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 음성식품 줄이기. 한약에서는 식품을 양성식품과 음성식품으로 나눈다. 양성식품은 성질이 따뜻하고 음성식품은 성질이 차다. 몸을 차게 만드는 식품은 당연히 음성식품이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 더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 영양성분이 모조리 빠진 백설탕, 수분을 많이 함유한 잎채소와 생채소, 밀가루 음식, 화학 조미료와 화학약품, 합성 화학 물질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음성식품에 해당한다. 물도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찬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차가워지고 배출되지 않은 수분이 몸속에 쌓여서 수독을 일으킨다. 차가운 곳에서 자면 설사를 하고 냉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기고 비가 오면 신경통이 생기는 건 모두 수독 증상이다. 이러한 음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천일염으로 필요한 염분 섭취하기. 소금을 마치 건강에 적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의학에서는 염분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본다. 염분을 너무 줄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제염은 반드시 피하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한다면 심장에 부담될 일도 없고 고혈압 걱정 없이 평균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풀어버리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단지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도 불편해진다. 자율신경계의 하나인 교감신경이 향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축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체내 노폐물이 잘 쌓이게 하며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늘려서 혈액을 오염시킨다. 마지막으로 실내외 기온차 줄이기.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커도 체온이 낮아진다.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에어컨 바람으로 20도 전후의 실내에 있다가 30대 전후의 실외로 가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진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결국 자율신경계의 혼란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의 기능도 나빠지게 한다. 다음은 체온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족욕하기. 족욕을 일상화하면 체온 관리가 잘 된다. 족욕은 제2의 심장인 발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전신의 혈류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발이 따뜻하면 머리에 열이 내려가면서 초조와 불안, 불면증, 어깨 결림,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신장의 혈류가 좋아지고 배뇨가 촉진되어 부종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체온이 올라간다. 족욕은 발을 42도 정도의 물에 15에서 30분간 발목까지 담그면 된다. 물이 좀 식었다 싶으면 뜨거운 물을 더 부어서 42도 수온을 유지한다. 다음은 반신욕 하기입니다. 반신욕도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된다. 반신욕은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서 30분간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38도, 겨울에는 40도 정도의 물이 적당하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의 피로와 긴장이 풀어지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액뿐만 아니라 기혈 순환을 도와서 피부 미용에도 좋다. 단,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심한 겨울철에는 목욕 후에 실내에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안정시킨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이해가 잘 되고 또 건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 해독으로 만성질환 치료하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재광, 만성질환 전문 의의자 최고의 피 해독 전문가이다. 동국대학교 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원전 의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친의 고혈압 투병을 계기로 고혈압 연구에 오랫동안 매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성질환으로 진료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주로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하니 움직임이 많지 않고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야만 할 수 있으며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기회도 적다. 경쟁의 일상화로 스트레스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술과 담배,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으로 해소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공감해줄 말벗은 이제 전화로, SNS로 만난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액은 탁해지고 몸속의 독소는 쌓인다. 혈액의 상태와 직결되는 식습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위해서 각종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식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과식과 야식도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 소화되기까지는 탄수화물이 2시간에서 3시간,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이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최대 1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 위장을 지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대변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소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배설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다른 기능에 써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또한 흡수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 축적되어 혈액을 탁하게 하고 복부와 내장을 살찌게 한다. 밤에 먹는 야식은 몸속 장기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인체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을 더럽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낮은 체온, 즉 저체온이다. 성인의 정상 체온은 귀에서 쟀을 때 35.4도에서 37.7도이다. 이 온도를 유지해야 인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저체온이 혈액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원리는 물이 서서히 끓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물이 차가울 때는 아래위로 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져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위아래로 활발하게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 순환이 잘 되지만 저체온 상태가 되어 우리 몸에 냉기가 돌면 대사 활동이 억제되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서 혈액과 진액, 노폐물의 정체로 인한 체내 독소가 혈액을 더럽게 한다. 혈액을 가장 빠르게 오염시키는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은 혈액을 더 탁하고 끈적하게 만든다.
이 트랜스 지방은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해서 플라스틱 지방이라고도 한다.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다. 마가린의 경우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산화되기 쉬운 식물성 기름의 단점을 수소를 첨가함으로써 보완한 데다가 버터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쇼트닝 역시 마가린만큼이나 각광을 받았다. 쇼트닝으로 튀기는 크래커, 머핀, 과자 등 제과류, 가공식품, 음식점의 튀김 요리를 통해 우리는 트랜스 지방의 70%를 섭취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파는 튀김이 바삭한 것은 전문가가 튀겨서가 아니라 쇼트닝으로 튀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의 1% 이하 또는 하루 17g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작은 버터 7조각, 1인용 피자 1개, 우유 3컵에 들어있는 양이다. 혈액에 독소나 어혈이 많으면 혀의 색이 탁하고 황태, 흑태, 백태가 끼거나 일정 부분이 갈라진다. 혀에 흰색의 백태가 껴있으면 소화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황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과 변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은색의 흑태일 경우에는 항생제 과대화 복용을 예측할 수가 있다. 또한 설태 자체가 너무 두꺼우면 위험을 의심할 수가 있다. 손발의 저림으로도 혈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손발이 자주 저리면 혈액이 오염됐거나 혈관이 좁아졌거나 저체온이거나 냉증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손발이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 혈관 속의 속소를 의심해 봐야 한다. 얼굴빛이 탁하거나 창백하고 윤기가 없는 경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경우도 혈액 오염과 관련이 깊다. 비염, 잇몸 염증도 마찬가지다. 근육 통증이 있거나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작고 눕고 싶은 경우도 모두 혈액 오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이다. 암의 원인은 암 환자 수만큼 다양한데 자연이 인체에게 준 균형과 조화를 벗어나는 모든 원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혈액 오염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약의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라도 만성질환 환자들은 약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쉽게 말하면 약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즉각적인 호전 효과가 있더라도 합성 조제된 약은 인체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서양 의학의 약제학 서적을 보면 약은 독이라는 문구가 있다. 인체와 같은 유기체는 몸 안에서 생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질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천연 유기재료와 천연 유기물질 혹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훨씬 효과가 높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무기물질로 만들어졌다. 즉, 천연 약효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약이며 이를 우리 몸은 독으로 받아들인다.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약물 부작용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일본의 저명한 의학 박사 신야 히로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약은 독이다. 환자가 약물 부작용을 모두 알아버리면 앞으로 절대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약물 부작용을 기록한
첨부 문서를 읽는 환자는 부들부들 떨며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먹었을 때 그 독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일본의 다무라 교수 역시 노인의 숨겨진 사망 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들 중에서 약을 잔뜩 처방받은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치료용으로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꽤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간과 신장은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관인데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 적혈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있고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액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고 노인들은 그런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큰 해를 입게 된다. 피 해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혈액에 섞여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청열 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청열 주스는 당근과 사과에 생강과 양파를 첨가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귤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주 재료인 당근과 사과가 청열에 좋은 조합이지만 부재료인 생강과 양파도 큰 역할을 한다. 생강과 양파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고 혈액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 내 노폐물 제거 효과가 탁월해서 심혈관과 내혈관의 흐름을 좋게 한다. 양파나 생강 냄새에 거부감이 있다면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넣어도 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날 것을 믹서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먹기를 추천한다. 청열 주스의 탁월한 효과는 효소 덕분이다. 청열 주스는 생으로 마시는 주스라서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는 생체 활동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과 배변을 좋게 한다. 채소나 과일을 삶거나 데치면 영양소와 효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만 청열 주스는 효소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칼도 풍부하다. 청열 주스를 마신 뒤에 간단하게 과일이나 견과류, 요구르트를 먹으면 아침 식사로도 충분하다. 다음은 청열 주스의 레시피입니다. 2인분짜리입니다. 당근 2개, 사과 1개, 귤 1개, 양파 조금, 생강 조금, 그리고 물 한 30ml 정도. 이것들을 믹서기에 넣어서 큰 건더기가 없도록 갈아줍니다.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갈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E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가 바로 당근이다. 특히 당근에 함유된 베타캐로틴과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당근은 그 어떤 식품보다 베타캐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섭취하면 암, 고지혈증,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당근은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사과는 장 해독에 효과가 아주 좋은 식품이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한편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장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촉진한다. 즉 변비와 설사에 효과가 있다. 팩틴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채 먹는 것이 좋다. 귤은 청열 주스의 감초다. 팩틴을 비롯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줘서 설사와 변비에 좋다. 식이섬유는 귤 껍질 안쪽과 과육에 붙어있는 흰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니 과육만 먹지 말고 흰 부분도 같이 먹는 것이 좋다. 흰 부분에는 비타민 P가 풍부해서 모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압 상승도 억제한다. 양파에는 혈액순환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 양파 속의 케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서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한다. 양파에는 황화합물의 일종인 유아아릴과 알리신이 풍부하다. 양파의 쏘는 맛을 내는 유아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좋고, 알리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에도 좋다. 생강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전이나 어혈, 즉 딱딱하고 끈적한 혈액 덩어리를 분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생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이다. 생강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당뇨병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며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혈청 주스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이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는 아침 식사로도 훌륭하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인체가 잠에서 충분히 깨어있지 않을 때 장기들의 사령탑인 뇌를 움직이려면 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당분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근과 사과를 혼합한 주스는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분을 보충해주고 대소변의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좋은 아침 식사가 된다. 소고기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생명 그 자체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필수 영양소이다. 소고기의 지방은 체온 36.5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찌꺼기가 된다. 이렇게 굳은 지방은 죽음의 덩어리라고 불리는 혈전을 만들고 혈전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고기의 지방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함께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이다. 생강은 소고기의 지방을 분해해서 굳지 않게 하므로 생강을 소고기와 함께 먹거나 소고기를 먹은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이 정화되고 소화력까지 좋아진다. 또 생강만큼이나 소고기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계피이니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돼지고기는 체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돼지고기 지방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 즉 융점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위장에서 녹은 뒤에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 아라키돈산, 리놀산 등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은 탄산가스를 중화시킴으로써 폐에 쌓인 독성물질을 중화시킨다. 이처럼 돼지고기는 수은, 납 등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해독식품이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삼겹살, 오겹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를 먹을 때는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고기와 밥 대신 고기와 채소의 조합이 적합하다.
문제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는 밥이다. 고기와 밥은 서로 상극식품이다. 음식에는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이 있다. 채소와 샐러드는 단순식품이다. 육류, 조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의 단백질 식품과 빵, 국수, 감자, 곡류 등의 탄수화물 식품은 복합식품이다. 복합식품은 단순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같은 음식군에 속하는 단백질 식품과 탄수화물 식품이라도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다르다. 단백질 식품에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고 탄수화물 식품에 필요한 소화액은 알칼리성이다. 산성과 알칼리성이 섞이면 중화가 되어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장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단백질 식품인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밥 대신에 채소와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단백질 식품과 채소 샐러드 혹은 탄수화물 식품과 채소 샐러드식의 조합으로 먹으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 밭에서 나온 소고기라고 불리는 청국장은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모두 갖춘 탁월한 건강식품이다. 청국장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제이자 피해독제로 작용해서 면역 체계를 지키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청국장은 바실루스균이 콩을 발효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바실루스균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장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정장작용을 한다. 정장작용이란 대장 안에서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청국장의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에는 식품을 통해서만 흡수할 수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청국장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소화 흡수가 용이하고 과다 축적된 지방을 녹인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해야 될 리놀렌산 등의 필수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칼슘, 철,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망간, 칼륨, 셀리늄 등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다시마, 미역, 톳, 김 등 해조류는 영양면에서는 채소와 비슷하지만 영양가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채소보다 훨씬 크다. 해조류에는 단백질의 평균 10% 정도, 지질이 2에서 4% 정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식이섬유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장작용은 물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당분과 발암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설하는 작용을 한다. 해조류에는 나트륨, 칼슘, 칼륨, 철, 망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아이오딘이 많다. 여기서 아이오딘은 요오드를 말합니다. 아이오딘은 갑삼생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신진대사를 높이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배변의 양을 늘리고 특유의 점액 성분으로 수분이 부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든다. 갈조류인 다시마, 미역, 톳 등에서 추출하는 알긴산은 혈압을 낮추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해조류는 장 건강은 물론 혈액을 맑게 해서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중심 체온이 0.5도 상승하면
혈관 내에 일산화 질소가 작용해서 못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해독이 잘 되고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완화된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저체온 유발 습관을 개선하면 더 수월하게 체온을 높일 수가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저체온을 유발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 먹기. 체내에서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기관과 그 비율을 보면 근육이 전체의 22%를 생산하고 간이 20%, 뇌가 18%, 심장의 11% 정도이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그 많은 음식을 흡수하기 위해서 다량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린다. 그러면 열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가야 될 혈액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체내 열 생산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체온도 떨어진다. 그러니 음식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 음성식품 줄이기. 한의학에서는 식품을 양성식품과 음성식품으로 나눈다. 양성식품은 성질이 따뜻하고 음성식품은 성질이 차다. 몸을 차게 만드는 식품은 당연히 음성식품이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는 음료수, 더운 지방에서 나는 과일, 영양성분이 모조리 빠진 백설탕, 수분을 많이 함유한 잎채소와 생채소, 밀가루 음식, 화학조미료와 화학약품, 합성 화학물질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음성식품에 해당한다. 물도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찬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차가워지고 배출되지 않은 수분이 몸속에 쌓여서 수독을 일으킨다. 차가운 곳에서 자면 설사를 하고 냉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기고 비가 오면 신경통이 생기는 건 모두 수독 증상이다. 이러한 음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천일염으로 필요한 염분 섭취하기. 소금을 마치 건강에 적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의학에서는 염분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본다. 염분을 너무 줄이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제염은 반드시 피하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한다면 심장에 부담될 일도 없고 고혈압 걱정 없이 평균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풀어버리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단지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도 불편해진다. 자율신경계의 하나인 교감신경이 향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축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체내 노폐물이 잘 쌓이게 하며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늘려서 혈액을 오염시킨다. 마지막으로 실내외 기온차 줄이기.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커도 체온이 낮아진다.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에어컨 바람으로 20도 전후의 실내에 있다가 30대 전후의 실외로 가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진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결국 자율신경계의 혼란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의 기능도 나빠지게 한다. 다음은 체온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족욕하기. 족욕을 일상화하면 체온 관리가 잘 된다. 족욕은 제2의 심장인 발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전신의 혈류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발이 따뜻하면 머리에 열이 내려가면서 초조와 불안, 불면증, 어깨 결림,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신장의 혈류가 좋아지고 배뇨가 촉진되어 부종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체온이 올라간다. 족욕은 발을 42도 정도의 물에 15에서 30분간 발목까지 담그면 된다. 물이 좀 식었다 싶으면 뜨거운 물을 더 부어서 42도 수온을 유지한다. 다음은 반신욕 하기입니다. 반신욕도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된다. 반신욕은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서 30분간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38도, 겨울에는 40도 정도의 물이 적당하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몸과 마음의 피로와 긴장이 풀어지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액뿐만 아니라 기혈순환을 도와서 피부 미용에도 좋다. 단,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심한 겨울철에는 목욕 후에 실내에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안정시킨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이해가 잘 되고 또 건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